2. 난세의 영웅들. 동탁의 세상. 호시탐탐 권력 잡기를 고대해온 동탁은 재빨리 정세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장악해 나갔다. 하진이 죽고 황제와 환관들이 도망쳐 조정과 군사는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틈을 이용한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걷어주마. 동탁은 이 틈을 타 하진의 병력을 모조리 자기 손에 넣었다. 이제 그의 병력은 나라 안에서 최고였다. 병력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따르는 것이 명백한 이치였으니 이제는 동탁의 천하가 된 듯했다. 그 행동의 방자함과 교만함은 이를 데가 없었다. 나의 시대가 왔도다. 동탁은 스스로 천자인 양 행세하며 항상 철갑옷을 입은 기마병을 이끌고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궁궐을 출입했다. 어느 날 중대신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던 동탁이 문득 말을 꺼냈다. 지금 천자를 폐하고 둘째 왕자님을 제위에 앉히는 것이 어떻소? 이 말을 듣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탁의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때에 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신하가 천자를 폐하다니 아니 됩니다. 동탁은 크게 노하여 곧 검을 뽑아 정원을 죽이려 했다. 이유가 정원을 호위하는 여포가 칼집에 손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장인 동탁의 행동을 만류했다. 고정하십시오. 여포가 지키고 있는 한 정원에게 손을 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이를 눈치챈 동탁도 분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여포는 대단히 위압적인 장수라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장수는 매우 드물었다. 동탁은 정원이 괘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정원을 손봐줄지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돌연 밖이 소란해지며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밖에 정원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동탁은 정원의 맹랑함과 겁없음에 혀를 차며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나갔다. 어떤 놈이 이토록 무모한가? 알고 보니 정원의 오른팔 신복이자 수양아들인 여포가 앞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지 않은가. 여포의 당당하고 위협적인 자태는 보기만 해도 사람을 주눅들게 했다. 동탁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포란 놈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일이고 어렵겠다. 하루 만에 정원과 여포에게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동탁은 수치와 경악으로 진정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슬그머니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정원과 여포에게 밀려 자신의 야심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장군 이숙이 좌불안석인 동탁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인은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소인이 여포의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에 약하니 황금과 명마를 하사하시면 쉽게 마음이 돌아서 정원을 배신하고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눈이 번쩍 뜨인 동탁은 상당한 황금과 명마를 끌어내어 은밀히 여포에게 전했다. 여포가 이에만 눈이 멀어 의는 가벼이 여기는 배은망덕하고 교활한 인간임은 사실이었다. 장수의 기량을 지니고 있으나 사람됨은 보잘것이 없었다. 나를 알아주니 기꺼이 도모하겠소. 동탁이 전한 황금과 명마를 받은 여포는 너무도 간단히 넘어왔다. 추호도 여포를 의심하지 않던 정원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여포의 손에 죽고 말았다. 여포는 정원의 목을 베어들고 동탁을 찾아가 그 목을 받치며 머리를 숙였다. 소자는 이제 장군의 아들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아버지로 삼기며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동탁은 흐뭇함과 안도감에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다. 용맹한 여포를 얻자 천하를 석권한 것만 같았다. 동탁은 여포의 합세로 더욱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대신들은 동탁이 정원을 제거하고 여포를 끌어들여 입지가 한층 공고해지자 감히 그에게 어떤 반론도 하지를 못했다. 불복하면 당장 벼슬에서 쫓겨나거나 목이 달아날 판이니
어쩔 수 없이 황제 유변을 패하고 이제 겨우 9살이 된 유협을 새 황제로 봉한 뒤 연호를 초평으로 바꾸었다. 9살 난 황제가 조정에서 국정을 돌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동탁은 재상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모든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대담하게도 끝까지 동탁이 황제를 폐하고 새 황제를 봉하는 것에 반대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원소였다. 난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는 유변이 폐위되고 유협이 황제가 되자 관직을 버리고 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익주로 떠났다. 하지만 원소의 큰 됨됨이와 능력을 높이 사던 동탁은 그를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는 장부이다. 장부를 알아주는 것이 영웅이지. 자신에게 반발하는 이는 당장 처단하던 동탁이 원소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발해의 태수로 임명하여 새 관직까지 하사하는 호의를 베푸니 참으로 놀라운 처사였다. 나이 어린 황제를 새로 봉하고도 동탁은 폐위된 황제와 그 어미인 하태후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유변과 하태후를 영안궁에 가두어 놓고 사람을 보내 감시하게 했다. 하루는 동탁에게 유변이 폐위의 분노와 원망을 시로 읊으며 터뜨리고 있다는 밀고가 전해졌다. 살려두는 것은 언제나 후환이 따른단 말이야. 마음이 언짢아진 동탁은 내친 김에 이유를 시켜 유변을 독살하고 그 처첩들도 모두 죽이라고 명했다. 이에 비운의 황제는 권력의 다툼에 말려들어 살을 떼고 말았다. 유변을 죽이고 난 동탁은 더욱 방자해져서 날마다 밥 먹듯 궁궐을 들락거리며 권세를 휘둘렀다. 그는 감히 천자의 옥좌에서 잠을 잤고 권례의 여자들을 겁탈했다. 나 동탁의 세상이 된 것이다. 수하의 병사들도 그를 본떠 약탈과 만행을 일삼았지만 동탁은 그들을 방임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 잔악무도하기 그지없는 가학적인 놀이를 즐겼다. 사병들을 시켜 살인 놀이를 벌이니 한 번은 희생된 목숨이 1천여 명에 달했다. 여백사 가족을 죽이고. 동탁의 악행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자 조정은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했다. 발해 태수 원소는 사도 왕윤을 불러 은밀히 논의했다. 동탁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소. 방법을 강구하려 하니 옛 대신들을 모셔오시오. 왕윤이 명을 내려 옛 대신들이 모이자 원소는 그들을 앉혀놓고 입을 열었다. 군사를 일으켜 궁궐로 들어가 동탁의 목을 베야 합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끝장이 날 게 뻔하오. 그럼 어쩌면 좋겠소. 비밀스레 머리를 맞대고 원소와 대신들은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병권이 동탁에게 있으니 그들 수하의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황제는 어린 꼭두각시이고 왕실은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무력감에 절망한 옛 대신들은 이제 한나라 왕실이 그 운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둘 흐느껴 울다가 마침내 모인 대신들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들리는 것은 애처로운 울음소리뿐인데 느닷없이 박장대소를 호탕하게 터뜨리는 자가 있었으니 또 조조였다. 그는 우스워 죽겠다는 듯 허리가 끊어지게 웃으며 말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밤새워 울고 내일까지 울고 또 내일 다시 밤새워 울면 동탁의 목이 떨어집니까? 조조는 이내 정색을 하고 말을 이었다. 동탁의 소인에 대한 신임은 꽤 두터운 듯합니다. 내게 명검 칠성보검을 빌려주시오. 내 손으로 동탁의 목을 가져오겠소. 조조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희색이 돌았다. 좌중에 이런 용감한 인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대가 황실의 법도를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왕윤이 크게 기뻐하며 친히 조조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조조는 술잔을 들며 동탁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거듭했다. 그리고는 칠성보검을 가지고 돌아갔다. 다음날 조조는 동탁의 목을 칠 칠성보검을 차고는 동탁을 찾아갔다. 그들은 이미 만날 약속을 정해놓고 있었다. 조조가 고의로 약속보다 늦게 도착하자 동탁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조조가 허리를 굽히며 대꾸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은 재상님을 빨리 뵙고 싶었으나 말이 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아 오는 길이 지체되었사옵니다. 본디 소인의 말이 종자가 좋지 못해 마땅치 않았는데 이런 죄까지 짓게 했으니 응당 없애려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조조가 사죄하자 이내 마음이 풀린 동탁은 여포에게 명하여 명마 한 필을 가져오게 했다. 여포가 밖으로 나가고 동탁이 혼자 남게 되자 조조는 곧 칼을 뽑으려 했다. 가만, 동탁의 솜씨도 예사롭지 않지? 순간 조조는 동탁의 엄청난 힘과 뛰어난 검술을 대적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조조는 동탁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칼집에서 손을 내렸다. 동탁은 체구가 워낙 거구여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힘겨워했다. 역시나 동탁은 얼마 되지 않아 침상으로 올라 몸을 눕히고는 옆으로 돌아누웠다.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뽑았다. 기회다. 조조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던 동탁은 벽에 걸린 거울로 조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돌아누우며 칼을 뽑아든 조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영민하고 교활한 조조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자연스레 동탁 앞에 무릎을 꿇고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칼을 받들며 말했다. 소인의 마음입니다. 부디 칠성보검을 바치니 거두어 주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조조는 동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말을 시험한다는 구실을 대고 밖으로 나가 여포에게 말고삐를 받아들었다. 훌쩍 말 등에 올라탄 조조는 전속력으로 날듯이 도망쳐 동남쪽으로 내달렸다. 거기 멈춰라! 동탁의 병졸들이 그를 뒤쫓았지만 목숨을 걸고 도주하는 조조를 잡을 수는 없었다. 동탁은 조조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알고 당장 영을 내렸다. 조조의 얼굴을 그려서 고을마다 방을 붙여라. 조조를 잡아들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조조는 동탁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도중 모현에서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사병들은 조조를 결박해 현령 진궁 앞으로 끌고 왔다. 진궁은 옛날부터 조조의 지모와 재능을 흠모해왔기에 손수 내려와 조조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이내 상석에 조조를 앉힌 진궁은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의 충의를 받아줄 것을 청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끝내 관직을 벌인 진궁은 조조를 모시고 도주길에 동행했다. 둘은 조조의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의 집에 몸을 기탁했다. 여백사는 조조를 몹시 반기며 안으로 들였다. 마음 놓고 묵어가게. 대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술이라도 한 병 사러 가겠네. 다녀오십시오. 조조가 여백사를 보낸 뒤 홀연 부엌에서 여백사의 가족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다. 메어놓고 죽일까? 조조는 크게 놀라 긴장했다. 이것들이 나를 팔아 한몫 잡으려 했구나. 생각이 이에 미치자 조조는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러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뜻밖에도 부엌 한 구석에서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기어나오는 것이었다. 아차! 황급히 말을 타고 여백사의 집을 나오던 조조는 술을 사가지고 오던 여백사와 마주치자 그 또한 가차없이 죽이고 말았다. 진궁은 조조를 책망했다. 어찌하여 한낱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 하여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정말로 불의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싸늘하게 말했다. 자네가 감히 지금 내게 의에 대해 가르칠 참인가? 조조의 눈길에 소름이 끼치며 진궁은 순간 등골에 한기가 흐름을 느꼈다. 그는 당장 몰래 짐을 싸서 조조를 버리고 홀로 길을 떠났다. 조조는 도피를 마치고 고향 진류로 돌아와 의병을 모집했다. 이대로 계속 동탁을 피해 다니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마침내 동탁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조조는 천자의 조서를 위조하여 각성에 동탁을 타도하기 위한 칙서를 내리고 경문을 띄웠다.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자원하는 의병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니 진을 치고 늘어선 대열이 200리 밖까지 이어졌다.
유비, 관우, 장비도 공손찬을 따라 의병연합군에 가담했다. 조조는 모여든 연합군과 동맹을 다지고 대의를 맹세하는 의식을 가졌다. 소와 돼지를 제물 삼아 분향을 피우고 연합군 수장들의 피를 뽑아 잔에 담은 다음 그 피를 찍어 동맹을 다짐하는 혈서를 썼다. 원소가 연합군의 대장이 되어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그는 동생 원술에게 군량과 말먹이를 담당하게 하고 장사, 태수, 송견은 전 부대의 선봉으로 명하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의를 가다듬은 그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사수관으로 향했다. 동탁은 연합군이 동맹하여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았다. 동탁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무리들이 괘씸하여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빨리 손을 써야 했기에 그는 재빨리 군사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여포는 숨을 죽이고 동탁 옆에서 명을 기다렸다. 소장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갑자기 화웅이 나서더니 일을 맡겠다고 했다. 동탁은 그가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게 나서자 5만 명의 보병을 주어 밤에 사수관으로 가서 연합군과 맞서게 했다. 손견의 부장 정보가 화웅수하의 부장 호진에게 죽임을 당하자 손견의 군대는 화웅의 군대에게 쫓겨 사수관의 전방으로 쫓겨갔다. 원술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원술은 손견에게 군량 지급을 중단하여 군심을 산란하게 만들었고 이런 마당에 급기야는 화웅의 군대에게 밤 기습을 당하게 되었다. 기습이다! 피해라! 군심이 흐트러지고 전략도 없는 상황에 느닷없이 당한 공격으로 손견의 부대는 참담하게 완패했다. 대승을 거둔 화웅은 용기 백배해졌다. 연합군 장군들의 목까지 베어들고 돌아오니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반면 원소는 패전의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모든 사병이 다 풀이 죽은 채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둥같이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인이 화웅의 목을 베 깃발 위에 꽂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소인이 이를 행하지 못하면 제 목을 치십시오. 이렇듯 용감한 말을 한 자는 관우였다. 원술은 한낱 비천한 졸개가 대담하게 큰 소리를 치자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사기가 바닥을 치는 마당에 분통이 터진다고 성과를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때 조조가 관우를 독려했다. 좋은 생각이오. 관운장을 믿고 보냅시다. 그리고는 관우에게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뜨거운 술을 따라주었다. 술잔을 받으며 관우는 호기 있게 말했다. 고맙소. 이 술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마시겠소. 잠시 술잔을 내려놓지요. 관우는 나는 듯이 가볍게 말 위로 올라탔다. 이랴! 말을 몰고 달려나간 관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처럼 돌아와 목 하나를 바닥에 팽개쳤다. 과연 화웅의 수급이었다. 술잔 속 술의 뜨거운 기운이 아직 식지 않았으니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 이런 일이... 모두들 놀라 입을 벌리고 할 말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이어 관우에게 경탄의 눈길과 찬사가 쏟아졌다. 얼마 후 동탁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래관에서 연합군과 격전을 벌였다. 여포도 출전하여 8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제후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다. 동탁 진영의 군인들은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그 명성과 위엄도 천하에 알려지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에 반해 동탁과 여포의 선전으로 연합군은 패색이 짙었고 전설처럼 들려오는 동탁과 여포에 대한 이야기로 더욱 위축되었다. 조조는 여포의 용맹함과 영특함이 출중한 것을 보고 여포가 동탁 곁에 있는 한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급히 원소에게 가 18 제후들을 불러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조의 건의로 긴급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의견은 분분했고 별다른 묘책도 나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여포가 거듭 공격을 해왔다. 태수 공손찬이 가서 맞섰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대패하고 말았다. 여포는 성난 호랑이처럼 밀고 들어왔으며 그의 검과 창이 닿는 곳마다 풀베이듯 병사들이 쓰러져 갔다.
이놈, 기다려라! 장비가 여포를 상대하려고 말을 몰아 접근했으나 둘의 접전은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다. 이에 유비와 관우가 달려들어 장비를 거들었다. 세 형제가 여포를 에워싸고 덤비니 제 아무리 여포라지만 당해낼 길이 없었다. 일단은 물러나자. 여포는 마침내 대책을 포기하고 자기 진영으로 후퇴했다. 여포가 물러서면서 여포 군대도 김이 빠져 연합군에게 패하여 쫓기니 드디어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여포 군대가 장비, 유비, 관우에게 몰려 쫓겨들어오자 동탁 진영의 사기와 전의도 한풀 꺾이게 되었다. 동탁은 이를 갈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 이때 동탁 진영에서 모사꾼 노릇을 하는 사위 이유가 다가와 속닥거렸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습니다. 황제, 황비와 백성들을 인질로 삼고 조정을 장안으로 옮기시지요. 그러면 저들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동탁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탁은 이유의 계략에 따라 낙양에 불을 지르고 황제, 황비와 백성을 볼모로 잡아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다. 연합군은 새를 몰아 낙양까지 진입했으나 그곳부터는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다. 조조는 승세를 타고 계속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안까지는 무리입니다. 저들이 황실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일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후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조조의 뜻에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슬금슬금 딴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 조조는 분노하면서 탄식했다. 참으로 저들은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할 소인배들이로다. 조조는 1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이유는 연합군이 추격해 올 것을 대비해 형양의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있었다. 이것을 내다보지 못한 조조는 동탁의 매복병에게 참패하여 목숨만 간신히 건진 꼴이 되었다. 1만여 명의 군사 중 겨우 500여 명만 남은 치욕스런 패배였다. 낭패를 당하고 말았구나. 조조는 원소 등 나머지 사람들도 제각기 딴 마음을 먹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이들과 함께 대사를 논할 수 없다 여기고 남은 병사를 이끌고 양주로 향했다.